이 가벼운 플라스틱 막대가 살인의 도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범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회식한다고 나간 남동생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엄마의 말을 누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제 대리 안 잡힌다고 했잖아. 내일 모레 설인인데 뭘 걱정을 해. 스포츠센터에서 유아체육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잤겠지 했어요. 재영 씨가 일하는 스포츠센터의 모습입니다. 일어난 사람은 스포츠센터 대표인 오 씨고 누워있는 사람이 재영 씨입니다. 깨우는 것 같아요. 전혀 미동도 없는데요? 목덜미 근처를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고 뭐 소리를 들으려고 귀도 갖다 대고 그러는데 자기 전 재영이의 손목의 위치가 똑같이 있었고 아침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영이를 부르고 가서 얼굴을 만져봤는데 차가웠습니다. 아침 9시 5분 오 씨가 119에 신고했고 안타깝게도 재영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하룻밤새 갑자기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 경찰이 맞더라고요. 일단 빨리 오라고 해서 갔는데 동생이 입고 있던 옷 뭉치를 줬어요. 근데 팬티도 없고 바지도 없었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 이 재영 씨는 상의만 입고 있었고 바지, 속옷, 양말은 모두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애라서 항상 두꺼운 수면 바지를 입고 잤거든요. 근데 술에 취했다고 해서 아랫도리만 다 벗고 잤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의문점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다 터져 있었고 얼굴에 빈틈이 없이 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 뒤쪽 머리랑 요 엉덩이 쪽은 너무너무 많이 상처가 심한데요?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손등을 보시면 방어운이라고 피해자가 공격을 막으려고 했던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엉덩이 부위에는 두 줄로 가해진 출혈이 있는데요. 두 개의 선 모양으로 보이는 멍자국을 말하는 건데요. 원형의 긴 물체로 맞았을 때 생기는 모양입니다.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단단한 봄 같은 것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심하게 때린 걸까요? 네, 119에 신고하기 7시간 전인 새벽 2시 10분경에 112에 접수된 신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 오 씨가 전화를 한 건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근데 그 변태띠가 와가지고 때리고 어떤 남자예요? 그 남자가 왔는데 네, 걔가 때린다고요? 변태가 대체 누구죠?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요. 현장에는 재영 씨와 오 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남자는 어디 있나요? 그 오 씨 말에 의하면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려서 싸웠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오 씨는 경찰에게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 CCTV가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남자를 고소할게요. 그 침입자의 행방을 알아봐야겠네요. 밤 12시 17분에 2차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에 두 사람은 다시 센터로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합니다. 그 이후 센터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증발이라도 한 건가요? 애초에 들어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고는 분명히 오 씨가 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오 씨가 아침에 일어나 119에 전화를 하기 전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들고 있어요.
저게 뭐지? 아이들 약간 스트레칭하고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벽으로 사용되는 딱딱하지만 가벼운 플라스틱 막대입니다. 오 씨는 수거한 막대기들을 사무실 한쪽 구석에 치워뒀습니다. 피해자 몸에 방망이나 긴 막대로 맞은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저 플라스틱 막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로 옆 청소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저 청소기가 휘어질 정도예요? 근데 왜 청소기는 그대로 두고 막대기만 치웠죠?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워서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지지 않잖아요, 말이. 사인이 나왔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얇은 막인 심낭이 파열됐고 약 80ml의 혈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심방 2군데가 파열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흉기로 심장을 찌른 건가요? 외부 손상은 없었습니다. 파열 부위는 내부에서 서로 관통돼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 관통이라는 게? 항문을 통해서 무언가 강하게 밀어넣은 거죠. 직장에서 장갑막, 간, 심낭, 심장의 오른 심방까지 모두 파열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흉복부 둔기 관통창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항문에서 심장까지 관통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직장 점막에 원형 파열 부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둥근 형태의 둔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인데요? 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직원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센터 대표 호 씨가 유소년 스포츠센터인데 얼굴을 가린 채 심지어 아이들 경찰서를 스포츠센터예요. 나섭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원신거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변태가 결국엔 오 씨 본인이었던 거네요. 오 씨가 일어나자마자 확인한 CCTV에는 그날 새벽에 본인이 한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밤 11시경 2차로 술을 마신 뒤 이후 두 사람은 3차로 또 술을 마십니다.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사이 좋아 보여. 갑자기 오 씨가 과자 봉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갑니다. 뜯어요, 장식을? 갑자기 왜 급발진을 하죠? 이건 재영 씨가 치우는구나. 잠시 뒤 이야기를 좀 나누는가 싶더니 오 씨가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데요. 무려 30분 넘게 폭행을 하고 청소기 봉으로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양말을 모두 벗긴 다음에 청소기 봉과 막대기로 머리와 엉덩이를 수십 차례 타격합니다.
그리고 항문에 막대기를 집어넣습니다. 몇 차례 강하게 밀어넣어서 몸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납니까? 엉덩이 때린 건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기억이 잘. 피의자들이 여기만 오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본인도 그런 거예요? 센터장 자리를 물려줄 친구였고 코로나 상황에도 옆에 있어준 친구였습니다. 정말 필요했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친구를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범행 당일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일단 지금 빨리 갖고 넌 돈도 버는 야. 저는 손이 막 많이 멀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내 앞에 소리 하나가 너 두드려 맞는다. 재영이는 애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 교육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는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언쟁도 있었다고 하고 마인드 자체가 달라서 충돌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 씨가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엉덩이를 아프게 해서 음주운전 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폭행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만류한 후에 약 1시간 반 동안 센터에 올라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폭행을 한 것이거든요. 음주운전 자체가 폭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욱하는 편이에요? 욱하는 면이 있지만 다스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화가 나면은 당일날이 아니라 다음날 화를 내요. 제가 벽에다가 화내지 말자라고 붙였습니다. 본인 성격은 어때요? 제가 성격에 중간이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마실 거면 매일 마시고 안 마실 거면 아예 먹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건 꼭 지키려고 하고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특징적이었는데요. 오해나 갈등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막대기로 살해를 한 건 제정신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성일탈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강한 응징을 가하거나 처벌을 가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바지와 속옷을 벗기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한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주겠다. 굴욕감을 주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싫어하고 불편한 행동들이 계속 저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이 확 터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안았다. 애교 있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형님 뭐 제가 할 테니까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킨십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불쾌했나요? 청소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 것. 이게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발로 밀거나 레슬링하듯 목을 조르고 이 피해자를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행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오 씨는 피해자를 자기 뜻대로 통제를 하고 다스리는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 몇 마디 주고받다가 때리기를 반복하는, 점점 폭행의 강도가 세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한 공격을 통해서 심지어 막대기까지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신고를 한 것은 폭행 도중이었습니다. 신고 직후에 막대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경찰이 오기 직전에 그 막대기를 뽑아서 현관 쪽으로 던지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겁니다. 항문의 상처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돌린 거군요. 경찰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거네요. 신고 당시 오 씨가 주소를 잘못 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두들겨보고 하는데. 저 정도 안 움직이면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냥 가네요. 왜 그냥 가요? 경찰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사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보내야죠. 신고한 오 씨의 말만 듣고 돌아간 거죠. 저 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시 경찰이 들어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다시 온 건가요? 경찰분 4분이나 오셨는데 계속 대화만 나누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왜 다시 들어왔어요? 아마도 관할서 경찰관이 온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아보니까 이 관할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인계하고 돌아간 거죠. 관할서 경찰은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저 사람은 싸움과 관련이 있느냐, 피해가 있느냐 물어봤고 오 씨가 없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구부러진 청소기도 재영이 옆에 있었고 막대기도 현관 입구 앞에 구부러진 채로 있었는데 현장 자체가 난장판인데 그냥 지나쳐 간 게 더 이상한 부분이라서 그때 태어나서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까지 울면 안 되겠다 싶어 참았는데 누워있는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CCTV 영상을 보면 분노 감정을 너무 쓰더라고요. 6명의 경찰이 범행 현장을 다녀갔지만 피해자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본인들 지인이거나 자식이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했으면 그때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을지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재영이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제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걸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가족들이 괴롭겠어요. 참.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가기관의 무능한 대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이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인정했나요? 실내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자고 있는 망인을 이례적이라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관상 명백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경찰관이 6명이나 왔는데 아무런 눈치를 못 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의사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운동용 봉을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넣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치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법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무고한 청년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이 유족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 씨는 평생 깊이 참여하고 속죄하길 바랍니다. 집에 늦게 귀가할 때도 재영아 누나 좀 데리러 와줘 하면은 툴툴거리면서도 항상 저 데리러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빠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아빠 대신 가장 역할도 하고 조카한테도 형 역할도 해주고 제일 든든한 동생이었는데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게 지금도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성공해야겠다. 성공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 힘내자, 재영. 26 청년의 꿈은 자기 이름을 건 스포츠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재영 군의 명복을 빌며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119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의식이 없고 숨도 안 쉬어요.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40대 남성이 화장실과 현관문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신체에 손을 대보니 전신에서 사후 강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신에 사후 강직이 관찰되었다는 건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새벽 2시경이었다는 아내의 진술을 근거로 구급대원은 새벽 3시경 남편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었나요? 별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전날 아침 7시경에 아내가 챙겨준 미숫가루 그리고 햄버거를 먹고 출근했다는데요. 30분 뒤인 아침 7시 29분경에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체한 것 같다. 구토 증상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저녁이 되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남편은 아내와 함께 응급실에 갔습니다. 수액과 진통제를 맞는 등 처치 후에 좀 차도를 보였고요. 새벽 1시 30분경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뒤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복통이 와서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진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강도가 침입한 흔적이라든가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외상도 없었고요. 경찰은 일단 변사로 처리했습니다. 변사자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다면 부감 없이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해드릴 수 있는데요. 타살 가능성이나 아니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부검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부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위 내용물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혈중 니코틴 수치가 2.49mg/L였습니다. 니코틴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은 구토를 하거나 어지러움증이 나오는데요. 문헌 보고에 의하면은 2mg/L가 시사용량의 최저 농도라고 합니다. 니코틴 혈중 농도가 2mg/L 넘게 나오려면 담배 20개 피를 동시에 피워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담배를 폈나요? 당시 금연 중이었다고 그래요. 경찰은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니코틴을 남편이 먹었거나 누군가가 먹였거나. 경찰은 우선 남편이 니코틴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자담배용으로 시판이 되고 있죠. 비흡연자인 남편이 니코틴을 샀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확률이 크겠네요. 살펴봤는데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가까운 인물 중에서 네. 니코틴을 구매한 사람이 있었어요. 숨진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약 1년 전부터 5번에 걸쳐서 니코틴 제품을 구매한 것이 확인됐어요.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아내 요청으로 니코틴 원액을 5방울을 추가로 첨부해줬다고 합니다. 이걸 닉샷이라고 하는데요.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네. 가끔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요. 아내분은 전자담배 흡연자였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니코틴을 산 게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 근데 정황을 봤을 때 아내가 제일 의심이 되거든요. 아내는 니코틴을 산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산 것이지 남편을 해치려고 산 것은 아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진 않았지만 아내가 사둔 니코틴을 목숨을 끊으려고 스스로 먹었을 수도 있겠죠. 경찰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날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사망 전날 오전 7시경 남편은 아내가 꿀과 우유를 섞어서 만들어준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인 7시 29분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가슴이 좀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 오후 4시 20분 남편이 회사에서 귀가했습니다. 복통이 사라지지 않자 저녁 8시경 아내가 흰죽을 끓여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한 소화제 등의 약을 복용했어요. 하지만 복통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밤 10시 30분경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내가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밤 11시 26분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요. 병원 진료 확인서를 보니까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니코틴 중독이 아니었던 건가요? 혈압이나 맥박 같은 걸 저희가 활력증후라고 하는데요. 니코틴에 중독이 돼도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고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남편은 그렇게 응급실 처치 후 새벽 1시 30분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내가 건네준 찬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죠. 남편이 사망한 지 6개월 후 경찰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사망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아까 신고한 게 아내였는데. 남편이 사망할 시점에 먹었다고 네.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죠. 네. 미숫가루, 흰죽, 찬물입니다. 이 세 음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밍밍한 맛, 달지도 짜지도 않고 뭐 이런 맛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네. 아내가 준 겁니다. 아, 그래서 경찰은 아내가 준 미숫가루, 흰죽, 찬물에 니코틴을 섞어서 3번에 걸쳐서 니코틴을 남편에게 준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이 또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꿀을 넣은 미숫가루를 줬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꿀이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 같다. 2016년도까지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꿀이 없었습니다. 왜? 또 남편 직장 동료 등 지인은 남편이 지금 금연 중이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상습 흡연자다라고 말해서 스스로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린 거죠.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부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뒀습니다. 경찰이 아내의 휴대폰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문자가 남겨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못 자고 있지. 괜춘. 집에 가려고. 병원이 이상해. 왜? 가슴이 아프다는데 장염이래. 헐, 왜 그래? 뒤집어 엎지. 누구랑 주고받은 문자지? 졸리다. 운전 어떻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 내일 살아있으면 먹어. 낙지? 낙지. 손질을 해줘야 먹지. 약간 연애하는 사이 같은데.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와. 봉사단체에서 한 남성을 만났는데요. 서로 만남이 잦아지면서 3년째 내연 관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내연남이 아내의 공방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거네요. 아내는 남편이 죽자 14일 만에 집을 옮기고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남편 휴대폰으로 300만 원을 대출을 해가지고 새방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그냥 이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남편을 살해까지 했을까요? 이 부부에게는 채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임대료 같은 금액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당시 코로나19로 공방 매출이 감소한 데다가 화장품 다단계 영업으로 손실도 있었다고 해요. 뒤늦게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의하면 남편은 지각이나 무단 결근은 물론 조퇴도 한번 안 할 만큼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를 해서 살해를 했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이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보험금으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것이라는 거죠. 아내는 뭐라고 하던가요? 보험은 10년 전에 결혼할 때 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10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건가요? 제가 정말 남편을 죽이려 했으면 119를 불렀겠어요? 부검은 왜 동의했겠어요? 저도 정말 답답해요.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살해를 했으면 같이 119 부르고 병원 응급실 가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내의 내연남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자살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핸드폰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검색한 기록들이 있어요. 전자담배, 니코틴 김장, 자살 보험금, 부모 의절. 그러면
그러면 진짜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2달 전 아내가 이 내연남과 여행을 간 상태였어요. 아내에게 안녕, 잘 살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문고리에 줄을 맺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즉시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아내가 저를 봐주지 않아요. 괜찮으니 가도 돼요. 아내가 외도를 하니까 일종의 시위를 한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유서를 쓴다거나 재산이나 빚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남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손발톱 문제 때문에 병원을 예약해두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황 증거뿐이라는 겁니다. 남편 사망 후에 그 아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건 현장에 니코틴 병이 진짜 있었는지, 남편한테 건넨 찬물에 니코틴이 진짜 들어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검찰은 아내를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내의 유죄가 인정됐네요.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아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요, 미숫가루, 흰죽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망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니코틴은 몸에 들어가면 약 2시간 후에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전날 오전에 마셨던 미숫가루나 저녁에 먹었던 흰죽에 니코틴이 섞여 있었다 해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2심에서는 적어도 마지막에 먹은 찬물에는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재판이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범행 동기, 수단,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유죄로 확신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좀 남아 있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것이 대법원의 그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직접 니코틴 맛봤다. 파기환송심에서 판사와 검사가 소량의 니코틴을 직접 맛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판사가 재판 중에 이렇게 하나요? 절대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니코틴 사망 사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부검 재감정 의뢰를 다시 하더라고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과량의 니코틴을 입으로 먹는 게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특히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니코틴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일식이 명령한 피해자가 다량의 니코틴이 든 그 물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음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스럽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모르고 먹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직접 니코틴을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렇게 역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조금 희석한 걸 갖다 콕 찍어서 혀끝에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혓바닥에 타는 듯한 그런 기분. 물 해서 그냥 입을 헹궜는데 그래도 없어지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지정이 됐고 20분 지나니까 개욱질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실제로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한 1시간 반? 그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먹어본 것이 이 정도면 음식이랑 게 섞었을 때 니코틴 맛이 좀 더 역하게 나지 않을까요? 제가 니코틴을 먹고 처음에 어떻다고 했죠?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고. 처음 10초간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런데 10초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든지 마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 10초를 간과하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남편이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했는데 니코틴을 탄 물 한 모금으로도 죽을 수가 있나요? 니코틴 독성과 사망 여부는 혈중 용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니코틴 농도와 섭취량이 높다면 20분도 지나기 전에 혈중 농도가 치사량을 초과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을 그냥 한 모금만 마신 건지 아니면 한 컵을 다 마신 건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제가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치사량 이상이 많은다 니코틴을 먹으면 구토, 설사 그런 게 나기 전에 바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남편의 경우는 구토의 흔적이 없었나요? 구토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용량의 니코틴을 마셨다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다각도로 검토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짚어봐야 할点 있어요. 가상화폐 문제인데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사망한 당일 새벽 2시 45분경 가상화폐 시세 호가창 등의 캡처 화면을 확인한 로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아내에 의하면 남편에게 새벽 1시 30분경에 물을 준 후 안방으로 들어가고 내연남과 쭉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물을 마신 지 1시간 15분 후에 가상화폐를 확인한 셈이거든요. 니코틴을 마시고 나서 1시간 동안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을 복용 후 적어도 30분 지나서는 증상을 호소하며 구조를 요청해야 할 시간인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아내가 준 물에 니코틴이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대법원에서는 아내가 니코틴에 든 물을 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준 셈이네요.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은 남편이 검색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한 결과로 밝혀졌어요. 남편이 2시 45분경까지 생존했다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니코틴의 찬물을 먹인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그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정할 수가 없게 됐네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가설을 세워도 무방하게 됐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왜 전처럼 목 매달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면 남편이 오케이 뜻대로 해주마 이렇게 해서 홧김에 니코틴 원액을 마셨다면 이때 아내가 별소를 다 하네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자버렸다며. 이렇게 갖가지 상상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이걸 알 수가 없구나. 아내가 범인인지 무고한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또 다른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지는 이제는 하늘만 알게 되었죠. 타살이라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며 타살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던 이 아내의 억울함은 또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15년) 전 그날부터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내 손으로 직접 잡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겨울날 파출소로 한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락이 끊긴 친구는 29살의 송지영 씨였습니다. 한 대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미혼 여성이었죠. 워낙 성실한 편이니까 며칠 동안 무단결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안정엽 형사님은 순경 3년차 파출소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송지영이라는 실종 여성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112 상황실에서 지령이 내려왔었어요. 은행 앞으로 가서 신고자를 빨리 만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고를 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이 되고 있다. 다른 계좌들도 위험하니까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라. 송지영 씨는 결국 1억 3천만 원이란 돈을 피싱 계좌로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범행에 이용됐던 전화번호도 차명이고 네. 범행에 이용됐던 계좌도 대포통장이고 부끄럽지만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지영 씨 돈 가져간 그 일당들을 안타깝지만 잡지 못했고 피해 금액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컸으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참, 와, 안타깝네요. 아,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 목숨도 가져갈 수 있구나라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 동포 25살 조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을 못 잡는데 저기는 어떻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영등포경찰서로 가서 담당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같은 경찰관이라도 이 수사기법을 노출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료수도 사들고 가고 사정도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고 조금씩만 대략적인 개념만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개념 가지고 사건에 적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범인이 특정이 됐습니다. 바로 출동을 했었습니다. 잡으셨어요? 6명을 한꺼번에 검거를 했었고요. 와. 현장에서 9천만 원 가량 현금을 압수를 했었습니다. 진짜 수갑을 채우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게 제가 보였었거든요. 피해금을 피해자한테 돌려드렸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근데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도대체 해외에서 보이스피싱하는 조직원들이나 총책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세 지긋한 할아버님이셨는데 손주 결혼에 보태려고 3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거죠. 당시 이런 문자를 받으셨대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최고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에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2011년 무렵에 아주 유행하던 수법입니다. 속칭 이제 김미영 팀장이라고 불리는 대출 권유 스팸 문자인데요. 피해자도 이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범행에 쓰인 계좌 등을 추적해 쫓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눈치채고 도주한 거예요. 통화 기록을 확인을 했었는데 구미에 있는 어떤 여성분과 빈번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집에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게 됐습니다. 밤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현관문에 길을 가까이 되니까 남자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범이 있었군요.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면서 고속도로에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경로를 따라갔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몇 시간 동안 뒤지는데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쯤에 저기서 멀리서 반짝반짝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뭉치 아니에요? 카드도 있네요. 수사팀은 수거한 통장 수십 개를 조사했는데요. 수상한 계좌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싱한 돈을 중국으로 바로 이렇게 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환전상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거죠. 일명 환책이라고 합니다. 미친 짓을 한번 해보자. 불법 환정상과 연결돼 있던 계좌가 190개 정도였는데 전부 동결을 시켰습니다. 190개 계좌의 주인 중에 김미영 팀장, 그 총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싱한 돈을 못 찾을 거고요. 바로 그 부분을 노린 거죠. 190개 계좌를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범죄랑 관련이 없었어요. 환전 금액의 규모가 컸던 3명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은 중국에서 중고차 무역업을 하는 한 씨였습니다. 돈 좀 아끼려다가 불법 환전을 하게 됐다. 직원들의 월급도 못 주고 있다. 사업 관련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풀어달라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필리핀에서 동생과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는 박 씨였습니다. 급하게 환전을 하는 고객들 때문에 종종 사설 환전소를 이용했던 게 화근이 되었던 거죠. 박 씨는 목소리가 굉장히 젠틀했고 호탕했습니다. 말주변도 좋았었고요. 통화를 2번, 3번 정도 했었는데 자신이 전직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필리핀에도 지금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혹시 현지에서 알아볼 게 있거나 정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내가 알아봐 주겠다.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 씨였습니다. 이 3명 중 김 씨에게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흔히 관상수사라고 해요. 범죄 사진을 깐 사람. 사진을 봤는데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수사팀 사람들도 되게 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조회를 했더니 조직폭력배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조사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2시간도 안 걸리는데 할 수 있다. 정말 며칠 뒤에 경찰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싸한 기분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때도 실제도. 김 씨는 불법 환전에 대한 처분은 내가 충분히 받겠다. 그렇지만 자신은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하다. 김 씨를 포함한 3명 모두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좀 허무하시겠어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형사님 저 기억나십니까? 누구지? 중고차 무역을 하신다는 한 씨였고요. 당장 만나주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흐린 날씨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었거든요. 왜? 근데 눈 주변이 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사실은 제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한 씨가 중고차 사업을 했던 거 맞습니다. 중국에서 자주 출장도 가고 하다가 그 조직원들하고 연결이 됐는데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한 씨의 제보 등을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중국 칭다오에 한 가구 공장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아예 콜센터를 차렸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라든지 전력 사용량이 훨씬 많으니까 중국 공안에 들통날 수밖에 없었고 계속 단속을 당하던 상황이었어요. 한국인이 많이 모여 있고 전력 사용량을 많이 쓰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을 곳이 어떤 곳일까 고민을 하다가 공장을 임대하고 그 사무실을 쓰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이들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이 되었습니다. 야, 제7 콜센터까지 있어요? 피싱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대포 통장을 모아 관리하는 그룹, 또 인터넷과 전화 회선을 통제하는 중앙센터, 그 아래 콜센터별 팀장과 연락책을 뒀고요. 환전팀과 인출, 송금 전담팀도 따로 뒀습니다. 제일 나쁜 놈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총책인 것 같거든요. 그의 정체는 바로 석 달 전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조사를 받았던 사우나 사장 김 씨였습니다. 이 조직 때문에 피해자 두 분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정말 살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끝까지 쫓는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바로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 3달쯤 지나서 이 답변이 왔는데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불가한 거예요? 본인들 영토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건가?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고 그러니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를 해야 되는 거죠.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군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 검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발로 들어올까요? 이전 출입국 기록을 검토를 했는데 설날에 조직원들이 왕창 들어왔었습니다. 중국은 자유비자가 이제 90일 동안 체류가 허용이 되거든요. 90일 가까이 보이스피싱을 가담을 하다가 겸사겸사 명절에 들어와서 비자를 갱신을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조직원들의 출입국 상황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나요? 말단 팀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에 팀장급, 그 위에 사장급 이렇게 해서 총 한 20명 정도가 입국을 하게 됩니다. 제일 꼭대기 총책은요? 아직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은 애가 탔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직전 드디어 총책 김 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바로 공항에서 검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열 6위 정도 되는 간부급 조직원이 있는데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혹시나 정부가 새어나갔나라는 생각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출국 금지하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부터 총책 김 씨를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적한 골목길 안으로 차가 들어갔고 정차를 하길래 저희 차 2대로 앞쪽과 뒤쪽을 막아서 세웠습니다. 김 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다가갔습니다. 네. 바로 그 총책이 알아보더라고요. 천안에 계신 그 형사님 아니시냐?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어쩐 일은요.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조사에서 다 소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인을 했고 당신 책임질 수 있어? 협박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중국에 거점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38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아는 분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회 물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총책 34살 김모 씨 등 4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28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아직 붙잡히지 않은 49명을 쫓고 있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경찰 인생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조직의 비밀을 제보한 증거자 한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던집니다. 저도 얼핏 들은 건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직을 처음 만든 게 어떤 전직 경찰이라는데요. 건거한 조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한다던 박 씨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돕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불렀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경찰이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박 씨는 김명 팀장과 관련된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보이스피싱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중국 찡따오로 넘어간 건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면 이때부터는 대출이 거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브로커를 통해 수십,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이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김미영 팀장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박 씨는 경찰 재직 당시 피해자들이 어떤 때 속아 넘어가는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범행에 그대로 이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직접 보신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박 씨는 1995년 순경으로 입직해서 경위까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표창도 여러 차례 받고 모범경찰이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흑화를 한 거예요? 2008년 친한 성매매업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줄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해고가 된 거죠. 처음 제복을 벗은 직후에는 소액 대출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자 새로운 사업을 부상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었고요. 그놈을 선배님이라고 부른 게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박 씨를 잡기 전까지는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바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 박 씨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가시티라는 곳에서 한국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바로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경찰을 통해서 나가시티에 있는 한인 마트 주인들의 인상 차기를 전부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박 회장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던가요? 박 씨는 키도 크고 체격도 큰 편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보자마자 박 회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잡으러 가신 건가요? 2주 동안 탐문 및 잠복 수사를 진행했고 주거지와 생활 반경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지체하면 박 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오, 잡혔다. 어머. 2021년 10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박 씨를 한인 마트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와, 잡았구나.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8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와. 어느 날 필리핀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 씨가 탈옥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갑자기 인신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래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교도소로 이감이 됐고 거기서 한국인 마약 범죄자와 함께 탈옥에 성공합니다. 말도 안 돼. 아마 탈옥을 쉽게 하려고 사건 자체를 꾸민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좀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다시 잡아야죠. 현재 필리핀 내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로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거되자마자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었나 봐요? 탈옥 때문에 현지법을 중대하게
어겼기 때문에 현지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딱 어디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더는 추적할 단서가 없으니까 해당 사건은 수사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중지한다고? 수사 중지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제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그 사건이 남아 있고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살인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꼭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신을 잡을 때까지 수사는 계속 할 겁니다. 퇴직할 나이가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검거를 할 거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기다리고 계세요.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가 잡혀서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겠죠.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라진 20억 자산가, 그의 오래된 내연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20대 여성.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생활 31년 동안, 형사생활 36년 동안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파주의 한 저택에서 혼자 살던 장인어른이 사라졌다고 사위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는 있는데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였죠. 실종자는 70대였는데요.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2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경찰 실종팀이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여자가 자주 드나들었다고요. 사위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말한 여자가 아내는 아니었고요. 장인어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한 거네요. 그 여성은 50대였습니다. 최 씨 집에서 차로 30분 걸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당일에 경찰이 바로 찾아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최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확인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 가지고 오세요.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최 씨와 가깝게 지내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잘 있는데요. 친구 나 찾고 있다는데 나 잘 있으니까 찾지 말라고 해. 아, 최 씨한테 문자가 왔군요. 친구에게 최 씨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보니 파주에 있다가 서울 강남까지 이동한 걸로 나왔습니다. 최 씨 금융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실종 신고 전날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오, 1,400만 원? ATM기 CCTV를 확인했는데 돈을 인출한 사람은 2명의 여성이었습니다. 2명의 여성 중 1명이 6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했는데 2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애연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사건은 실종 전담팀에서 길 형사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20대 여성은 입국을 하면 즉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연녀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아파트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 씨의 모습이 나왔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이틀 전에 이런 모습이 찍혔습니다.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바퀴가 달려 있고 지퍼를 열어서 펴면은 위로 쭉 늘어나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내린 층이 바로 내연녀가 사는 층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다시 내연녀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표정이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50평대였는데 그 큰 집에
발 디딜 데가 없었어요. 뭐가 있어서 많아서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가득 쌓여 있었고요. 포장지도 안 뜯은 새 것도 많았고요. 양주, 명품 도자기, 고가의 뭐 그릇도 가득 있었습니다. 들고 간 그 가방이 그 집에 있던가요? 검은 가방, 그리고 실종된 최 씨 둘 다 없었습니다. 지갑과 최 씨 신분증만 있었습니다. 그때 내연녀가 그 사람이 왔을 때 놓고 갔겠죠. 서로 집을 드나들던 사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을 가지고 온 남자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타고 온 차량 번호를 제외해 보니까 렌트카였습니다. 빌린 사람을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데 제가 왜 가요? 좀 약간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커피 먹을래? 커피 먹고 물 먹을래?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잘해. 야, 막 우리는 죄 없는 사람한테는 잘해줘. 그런데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른 거 없었냐? 그러니까 차를 다시 건네봤는데 청테이프 녹군 그리고 CCTV 본체가 들어있던데요. 그래서 그거 어쨌냐 그랬더니 차에다 두라고 그랬죠. 제 차에 있는데요. 야, 그래 가보자. 그래서 확보를 한 겁니다. 야, 이거다. 그러면은 CCTV 본체를 훔쳐간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냥 렌터카를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 차를 가져가서 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갔다는 사람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CCTV에서 가방을 옮긴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잡아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잡아서 얘기 끝나면은 풀어주고 돈 받고 가라. 그런데 두 남자는 지시를 받고 최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 씨가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화하는 틈을 타서 때리고 결박한 뒤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서 내연녀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최 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지방까지 옮긴 겁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그런 납치 몰이가 아니었고요. 잡아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잡아서 얘기 끝나면은 풀어주고 돈 받고 가라.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 여성을 긴급 체포해서 물어봤는데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가방 있는 남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체포를 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9년 전이었다고 해요. 송 씨는 외제 과자를 파는 보따리 장수였는데요. 상가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던 최 씨가 자기 가게 앞에 자리를 내준 게 내연 관계의 시작이었던 거죠. 최 씨는 근데 그때 유부남이었어요. 50평대 아파트도 최 씨가 얻어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 그동안 맨날 맞고 살았어요. 위자료도 1억 주기로 해놓고 안 주길래 데리고 온 거예요. 일단 실종자를 찾는 게 급했기 때문에 최 씨가 어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몰라요. 그냥 갔어요. 남자가 그냥 지퍼를 열고 걸어서 나갔다는 건가? 계속 뭔가가 시원찮아요. 대체 최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내연녀가 아파트 안에 감금돼 있던 최 씨를 옮겨라 했다는 겁니다. 처음 경찰이 찾아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안에 있었던 거네요. 밧줄과 테이프로 결박이 되어 있어서 안방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최 씨를 다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공범들을 추궁해서 그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한 빌라였는데요. 6평 정도 되는데 작은 1.5룸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앞쪽에 있는 이것을 본 순간 이게 뭐야? 욕조 같은 거예요? 그동안 별의별 거 다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최 씨를 이 빌라에 옮길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검붉은 액체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망치로 시멘트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깥쪽 시멘트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조금씩 깨고 작고 예리한 망치로 살살 떼어내듯이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보이고 그 안에 시커먼 숯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2부대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어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비닐에 싸서 눕혀놓고 숯을 가득 채운 다음 주변의 벽돌을 직사각형으로 쌓고 시멘트를 바른 후 다시 벽돌을 쌓아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시멘트를 부어 채워넣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혹시 실종된 그 최 씨 맞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숨진 지 한 어느 정도 지난 상태였던 거예요? 열흘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부패도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숯은 왜 나온 거예요? 공기 중에 냄새 분자나 아니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거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숯이 일부를 흡수하기를 기대하고 넣은 걸로 보입니다. 화분도 허브 화분으로 갖다 놨더라고요. 냄새를 없애려고 이것저것 어설프게 머리를 쓴 거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내연녀인가요? 내연녀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다. 가방 옮긴 남자들한테 죽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범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내연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시킨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자기 계좌로 보낸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입국하면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22살 일본계 미국인이었는데요.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최 씨와 무슨 관계일까요? 최 씨와도 내연녀 송 씨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었어요. 서류를 확인을 해봤지만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범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의논을 했는데 상대방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내연녀 송 씨였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분명히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왜 엄마라고 부른 거죠? 아빠가 미국 국적이라 아빠 쪽으로 출생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모녀가 공모한 거고 딸이 엄마의 내연남을 살해한 거네요? 시신을 찾았다고 하니까 내연녀 송 씨는 조금씩 포기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같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혼자 죽였어요. 실토를 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배달원이 시멘트 포대를 문 앞에 놓고 간 잠시 뒤 한 여성이 나타나서 시멘트 포대를 또 놓고 갔습니다.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넌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시멘트와 벽돌이 부족하니까 구해오라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치 은닉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협조했다는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모녀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당시에 엄마와 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뭐 명품을 막 쌓아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을 다 어디서 난 거죠? 1년 전 딸이 계좌로 5억이 넘는 거의 입금된 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최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연녀가 최 씨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딸이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한테서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법정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았다가는 흥청망청 낭비할 것 같다고요. 5억은 딸이 상속받은 돈의 일부인가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제 최 씨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싸요 원래? 신청서만 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변경이 되는 거라서 미국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으로 5억은 명백히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큰 돈을 물려줄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도 거짓말 같거든요. 실제로 딸의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유산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 사기꾼 모녀인 거죠.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해주거나 뭐 고가의 선물을 해주거나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는 본처에게 알려줄까 봐 입막음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주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녀는 최 씨가 절대 신고하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여긴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돈으로 먹고 살려고 ATM기로 생각을 한 거네요. 하지만 최 씨가 모녀에 대해서 점점 경계심을 갖게 되어서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녀 입장에서는 돈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내연녀는 딸에게 내가 최 씨한테 받을 돈이 더 있다. 딸은 그래? 그럼 더 받아내자. 라고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딸도 도와줄 사람을 만나러 강남에 갔는데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지국이 강남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잘 있으니 찾지 마라. 그런 문자도 보냈고요. 납치 3일째 아파트에서 실종자를 찾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경찰이 찾아오니까 내연녀는 최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빌라를 3개월간 임대를 했어요. 이 빌라는 애초에 아파트를 감금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시로 확보한 공간인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서 성인 남성을 외부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숨기고 나중에 어떻게든 처리하자 즉석에서 내린 급조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목적이 돈이었다면 돈만 뺐지 어떻게 이렇게 살인까지 했을까요? 협박해서 돈을 받고 풀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1억 원을 계좌 이체해달라고 하니까 줄 돈이 없다면서 처한테 말해서 구해주겠다.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하다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도 딸도 다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풀려나게 되면 납치도 문제가 되지만 5억 원을 사기쳤다는 거, 2,300만 원 강도까지 했다는 거. 이게 형익이 높은 거거든요. 피해자를 없애는 것만이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기도 어렵다.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한 상태에서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중형을 선고한다. 내연녀인 엄마는 징역 30년, 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은 범죄자로 만들고 본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참 그 이유가 오로지 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하고 참 무섭네요. 예. 피해자는 납치된 지 나흘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살아있을 때 찾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누구보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오로지 쾌락만을 쫓아 수많은 여인을 범한 연쇄 강간범. 모두 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마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서울 외곽의 어느 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게다가 보란 듯이 산 곳곳에 시신 일부가 뿌려져 있었어요. 발견된 시신은 전신이 잘게 절단된 상태로 산과 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피부 곳곳에 남아있는 멍자국으로 밀어보아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훼손된 시신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 그것도 한 명이 아닌 2명이었습니다. 2명? 또한 훼손된 시신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성분이 검출되는데요. 바로 고농도의 염화나트륨이었습니다. 즉, 식용소금을 말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에 전신을 잘게 토막을 내고 이후 소금 등과 함께 일정 기간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젓갈을 담그듯 말이죠. 와, 진짜 잔인하다. 사실 범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이 사건을 목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29세 남성 이 씨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꼈던 2명의 여성, 40대 엄 씨와 정 씨였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들을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발생한 건 시신 발견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이닥친 범인 이 씨는 다짜고짜 2 여성을 집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여성을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한 뒤 마구잡이로 짓밟고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정 씨와 엄 씨의 2 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즉 이복 동생들을 불러온 거죠. 아버지가 본처가 아닌 다른 여성들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을 낳았나 보네요. 그것도 2명이나. 이 씨는 끌려온 2명의 이복 동생들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이 여자들을 힘껏 때려라. 아무리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도 친자식이 엄마를 자기 손으로 때릴 수가 있을까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복 동생 중 1명은 차마 때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는데요. 부하들을 시켜서 피해 여성들을 마구 때리죠. 2 여성은 결과적으로 자기 친자식 앞에서 참혹하게 맞아서 죽고 마른 것이죠.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하들에게 사망한 2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서 소금에 절인 다음 산에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완전 폐륜 범죄 아닌가요? 이 씨의 친어머니 윤 씨는 사실 아버지의 2번째 부인이었는데요. 뭐 흔히 첩이라고 하죠. 그런데 본처가 병으로 사망을 하자 이 씨의 아버지와 정식 부부가 이제 된 거예요.
이 씨의 어머니 윤 씨와 아버지는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씨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혹시 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그 범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아주 소중한 첫 아들이 된 거죠. 아이가 태어난 지 넉 달 뒤였습니다. 아내 윤 씨의 방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법이 적힌 책, 그리고 독약이 발견된 거예요. 윤 씨는 왜 그런 거를 가까이 있을까요? 당시 남편에게 부인 윤 씨 말고 다른 여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 씨와 엄 씨였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인이 남편이 만나는 다른 여자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애초에 잘못은 남편이 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 이제 첫 아들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잘 때인데 남편이 막 여자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 진짜 눈 뒤집힐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은 아내 윤 씨와 별거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곧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년 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남편이 달라졌나요? 안타깝게도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좀 더 심각한 파국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아내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축하 파티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선물만 보낸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남편이 딱 와서 아내한테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내 생일 다음 날. 다음 날. 며칠 전에 남편이 밤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아내 윤 씨가 몰래 뒤따라와서는 방문을 활칵 열었다는 거죠. 근데 또 여자 문제가 나타나네요. 진짜 남편이 너무해요. 솔직히 방문을 열기까지만 한 게 다행이죠. 착한 사람 양반이에요. 진짜 그 장면을 본다 그러면 그 문만 열고 끝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피가 거꾸로 솟죠. 진짜 뭐 소위 남편 머리끄댕이 막 잡고 막 하루는 요즘 말로 밀당 같은 걸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는데 결국 남편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남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귀한 아들 얼굴에 며느리가 손톱 자국을 냈었으니까 뭐 어떻겠어요. 결국 아내 윤 씨는 이 사건 이후에 이혼을 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자료 한 푼 받지를 못하고요. 진짜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명백하게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남편 쪽이 아주 대대로 권력 있는 집안이었고요. 반면 아내 윤 씨는 가난한 집 딸이었던 거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쫓겨난 지 딱 열흘 뒤에 두고 나온 둘째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집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미 뭐 속이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잘 자라고 있는 건가요? 당시 만 3살도 안 됐을 때였는데요. 어머, 너무
아기다. 윤 씨의 시어머니는 이 손자가 혹시 며느리를 닮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의 손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 여성을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어요. 엄마랑 아이의 천륜을 끊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서둘러 세 번째 결혼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아들의 옆자리를 바로 채웁니다. 빨리 결혼하란다고 그 하는 아들도 좀 이상해요. 시어머니 생각은 큰 권력을 가진 집안이니까 아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배우자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고 결국 이혼 3년째가 되던 해에 남편은 아내 윤 씨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그 전 부인을 전 남편이 죽이려고 한다고요? 대체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사약이었습니다. 사약이요? 아내한테 독약을 먹인다. 언제적 이야기길래 사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내를 죽게 한 남성의 이름은 조선의 그 제9대 왕 성종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태비 윤 씨였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독약입니다. 죽전. 징그럽습니다.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인수대비였고요. 그들의 첫째 아들, 즉 범인 이 씨죠. 우리 역사상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입니다. 아, 연산군의 이야기였군요. 어쩐지 부부관계나 고부관계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불씨가 돼서 후에 대규모 숙청이 발생하는데요. 갑자사라고 합니다. 그 연산군의 친어머니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이 이때 보복을 당하고요. 성종은 굳이 왜 아내를 죽였을까요? 비록 이혼했지만 윤 씨가 살아있는 한 아들 연산군이 주기하면 바로 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정식으로 복권될 게 뻔한 거죠. 성종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이고요. 당시 윤 씨에 대한 성종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폐서인 윤 씨를 그 집에서 사사한다. 똑같은 말씀이 사사라 아니 방 안에 들어가서 마시고 죽게 해주게나. 아니 됩니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승지에게 사약을 배달시키면서 하루 머물다 오라 라고 합니다. 진짜 확실하게 죽는 걸 확인하고 오라. 이후에 7년 동안 묘지에 누구인지 이름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질투하는 아내가 아니라 마치 반란을 일으킨 역적 처형하듯이 했네요. 애초에 연산군도 싹부터 자르게 세자에서 폐위를 시킬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윤 씨가 사사되고 바로 이듬해 연산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죠.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즉 대안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왜 아들을 못 낳았을까? 그 이후에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산군이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상 시간 문제 아닌가요?
20살 때였는데요. 아버지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는데요. 연산군이 성종의 행적을 다 읽은 거죠. 어머니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대비를 사사하라. 폐위된 뒤에 죄인의 몸으로 사사됐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니.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날 연산군은 밥을 먹지를 않았다고 해요. 도저히 밥이 들어가지를 않았겠죠.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여지껏 숨겼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성종은 왕비가 3명, 후궁이 9명이었어요. 자녀는 16남 12녀가 되고요. 후궁수로는 조선 왕조 왕 중에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버 원. 자녀를 낳은 후궁이 9명인 거지 낳지 못하고 그냥 승은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궁까지 합하면 전체 후궁수가 몇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만든 나라라서 그래요. 자기들은 바람필 거 다 피고 여자들에 대해서는 남편이 이렇게 축첩 행위를 하고 바람을 펴도 투기하지 말고 남편을 섬기고 아들 교육 열심히 하고 아주 세뇌시켜버린 거죠. 연산군 입장에서는 성군이라는 아버지가 부인의 질투 하나 눈 감아주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미움이 어마어마해졌을 것 같습니다. 나의 너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연산군은 일단 조용히 분노를 삭히고 훗날을 기약한 게 아닌가. 즉위한 지 10년쯤 지나고 어느 날 밤에 연산군이 전하, 당시 간신이라고 평가받던 임사웅이라고 하는 신하 집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임사웅이 연산군을 보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의 생모이신 중전마마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모국께서는 질투한 죄밖에 없는데 선왕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헐뜯어서 억울하게 폐비당했다. 그 엄씨와 정씨가 아까 연산군이 죽여서 젓갈로 담근 그 여성들인 거죠. 그때 이미 연산군은 취한 상태야. 그러니까 취한 상태로 궁에 들어와서 바로 그냥 쳐 죽여버린 거죠.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인 패비 윤 씨가 죽을 때 입었던 적삼을 이걸 보시죠. 이것이 뭡니까? 마마의 빗자국입니다. 내 어머니께서 일십입니까?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엄마를 평생 그리웠는데 그 엄마 죽었을 때 흔적을 보는 그 아들의 심정이 진짜 오죽했을까요? 이때 두 왕의 인첩들이 참수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왕후를 폐위시킬 적에 소위 조정의 대신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부당함을 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아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집니다. 옛날에 너네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뭐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사실 이 얘기잖아요. 피해 이제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연산군은 이후에 이 두 후궁의 시신을 찢어 젓갈을 담가서 산과 들에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에게는 사약을 내리고요. 성종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사실 복수 대상 1호는 아버지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복수를 한 거였네요. 윤 씨의 폐위를 주장한 재상, 윤 씨의 사사가 결정된 날 어전회의에 참가한 재상, 또 사약을 내릴 때 참여한 재상 등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이들을 모두 잡아오라 명합니다.
한 사람들의 목이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이미 죽은 대신들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토막내거나 해골이 된 머리를 매달았습니다. 이거를 뼈가루로 갈아버린 다음 바람에 흩뿌려 날려버리기도 했고요. 유학의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죠. 저놈들의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찢어버려라! 갑자사화로 목숨을 잃거나 두관 참시를 당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와, 많이 죽었구나. 역사상 최악의 사화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희대의 살인마라고 칭하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네요.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인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병적인 상태, 즉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19살에 즉위한 이후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달지 아니하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하지 못하며 구정물을 마신 것과 같고 썩은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누워서 앓은 것은 아니지만 기운이 흐리고 고나며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한다. 딱 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네요. 불면, 피로, 식욕저하, 무기력 등은 전형적인 우울 증상입니다. 특히 우울증과 조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기녀들과 함께 종일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울면서 슬픈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 정신의학 기준으로 보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또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요. 환자의 주변 환경이죠. 갑자사화는 물론 폐모 사건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폐모 사건의 관련자이어야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자행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처벌을 했나 봐요. 연산군이 이때 당시 병적으로 싫어했던 게 능상이라는 낱말인데요. 능멸할 능자 윗상자, 즉 왕을 능멸한다는 뜻인데요. 조정과 과인을 이토록 능멸하라는가? 사극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이들에 대한 분노가 연산군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쌓인 것이고요. 이런 중에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핵심 핵폭탄급 변수, 이게 합쳐가지고 삼사 관리건, 원로 대신이건, 심지어 자기 수족인 내관이건 전부 능상 죄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 갑자사화는 능상의 척결, 그리고 폐모 사건에 대한 보복,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능상의 척결을 통해서 역대급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백성들을 위해 썼다면 쫓겨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한 없이 실현하는 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나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의 천하가 1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바로 강화도로 유배된 다음에 2달 만에 실실 왔다가 죽어요. 연산군의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손에 죽지 않았더라면 연산군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달라졌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주변 누군가, 특히 아버지 또 어머니가 모두 다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을 주었더라면 역사상의 비극인 갑자사화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